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당초 오늘 오전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기자 지망생을 호텔로 불러내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정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기자회견 직전에 보도 내용과 관련해 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회견을 연기하기로 했으나 출마를 포기하는 것은 간만에 이거는 이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그다음에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우리 오랫동안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에 훈련된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합니다. 예언.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 최근에 저는 이제 흐름을 보거든요, 항상.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면 다음에 뭘 할지가 보여요. 걔들이 밑밥을 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하고 서방식 달라요, 완전히. 공작의 세계에서는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뽑아서 어떻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나의 관점으로만 봐요. 거기 윤리나 도덕이 다 없어. 그 관점으로 보면 올림픽 끝나면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주말에 굉장히 예민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논란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바로 이제 김어준 총수의 다스베이다에서의 발언 논란 이런 게 있는데, 김어준 스타일로 보면 할 수 있는 이야기 했고요. 근데 거기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그 부분을 디스하면서 촉발이 돼서 이게 조선일보나 이런 조중동 보수 언론의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이렇게 논란거리를 주고 있는데, 김어준 총수의 이야기의 요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미투 운동이 나중에는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소지로 쓰일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낌새가 보이고 있다. 네. 뭐 이런 취지였죠. 실제로 보니까 성추행 등으로 이름이 드러난 분들 연관 검색어에는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을 연관 검색어로 만드는 작업들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체계적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새날은 미투 운동 이야기를 잘 안 다루냐 하면서 올렸던 글을 보기 전에, 며칠 전에 뭘 봤냐면은 한 일주일 됐을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일파만파 퍼지니까, 이윤택이라든지. 내가 그 글을 봤단 말이에요. 진보 니들은 이윤택 등을 못 가겠지? 일상적으로 연극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다 진보라고 써잡아놓고 못 가겠지? 이걸 니들이 까면 니들이 진짜로 괜찮은 애들이야? 뭐 이런 식의 계속 까기를 바라는 이런 글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전 방송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뉴스를 11개 채널 정도를 제목만 쭉 봐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활자 매체까지 포함을 하면,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을 하면 모든 뉴스의 양 중에 올림픽만큼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숟가락 더 얹어 본들 취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올림픽에 잊혀질 수도 있는 이명박이라든지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도 미투 운동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지지합니다. 미투 운동을 규정을 짓자면 일단 저는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력의 문제라고 일단 보고 싶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계속 만들어 왔다는 측면, 그게 첫 번째고, 이건 진영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진영으로만 놓고 따지고 들어가면 꼰대 같고 보수스러운 쪽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 굳이 진영을 따지자면 보수 쪽에 계셨던 분도 꽤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영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마치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지금 문학에 특히 이런 데서 아주 깽판을 쳐놓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중에 일부 한두 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요거를 연관 지어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렇게 말하면 미투 운동이 뭐랄까 움찔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야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금태섭 의원의 어떤 반박글을 보면서 다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들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는데 그러면은 그 비판의 논지 자체가 비판의 타겟이 김어준이 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결론이 됐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투 운동이라는 게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이 제도를 고치는 차원까지 확산되지 않으면은 이게 의식의 전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렇게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친한 동생에 대해서 어떤 성추행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법적 처벌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에 대해서 저도 정말 크게 분노를 했었거든요. 형사 차원에서 성추행이 인정이 돼서 그게 뭐 징역 몇 개월에 집행유예 몇 년 선고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가해자는 2,000만 원 대출받아서 벌금 내고 나면 끝이야. 근데 그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라는 건 최소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까지 복구되는 그게 정말 물리적인 폭력까지 돼 있는 이제 신체적인 훼손이 이루어지는 폭력까지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겪는 피해 기간이라는 건 평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해자한테 내려지는 처벌이라는 건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법적으로 형평성 피해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입었을 피해가 그 피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피해가 복구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징벌적으로 정말 사람에 대해서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폭력을 가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그런 법적 제도가 확립이 돼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주장을 하더라도 그냥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2013년도에 그 친고죄가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그 이후에는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고발 당한 사람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그 수위가 너무 어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기 친딸을 성폭행을 해도 뭐 2년, 3년, 뭐 집행유예로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라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지를 어떻게 손봐서 전체적인 피해자의 피해 총량에 걸맞는 처벌의 수준을 고민해야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도 먼저 꺼낼게요. 뭐 마치 우리들은 전혀 그런 거랑 관계없는 사람들인 양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미투 운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왔던 작은 것들이라도 사실은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야 돼요. 사회가. 간단한 예를 들면은 방송으로도 그런 내용들을 가끔씩 나갈 때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야한 농담을 여성 패널이 앞에 있는 데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거 있잖아. 여자들도 야한 이야기 즐길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저 핵심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대표적인 애가 조민기예요. 학과장이면서 그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조민기는 그 공간에서는 왕이었다. 권력을 진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들을 지속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성적인 탄압을 해온 거예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투 운동에 있어서 사회적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야한 농담을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불쾌해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애써 사람들은 너도 즐겼잖아 라고 말하는 그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가 불쾌할 만한 요소가 있는 부분은 다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방송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초창기 때는 약간 성적 농담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 불쾌하셨다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쁜 악의성을 갖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보통의 남자, 보통의 장사미자로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그런 식의 성적 농담 같은 거를 좀 해왔다는 측면은 앞으로 바뀌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성폭력이냐 아니냐의 가장 기본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상에서 통하는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뭐가 잘못이냐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걸로 불쾌한 사람이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폭력이나 성폭행이 아니라 그냥 폭력의 기준을, 폭력의 정의를 동의하지 않은 모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말이 됐든 진짜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됐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모든 행위는 폭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권력을 가진 남자는 특히 이윤택이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동의하에 했다라고 본인은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다고 그걸 동의로 등치시키는 건 위험하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언들 중에서 하나같이 이렇게 결말이 나거든요. 나는 너무 무서웠지만 여기서 멈추게 하고 어쨌든 그 공간에 빠져나왔다. 간혹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또 증언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빠져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피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일 거고 그 수는 지금 나온 증언들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남성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경직성 패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성에게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데 그게 여성이 가만히 있으니까 난 동의한 줄 알았다. 그래서 그 여자가 동의한 줄 알고 나는 계속 했다. 나중에 여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면 그 대부분이 경직성 패닉이라는 증상인데 이게 너무 긴장을 하거나 너무 두려움에 떨면 머리에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몸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끄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상황에서 그것은 남자들이 동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돼서 이제 억울하다라고 이제 남자들이 강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법적인 환경에서는 법원에서 남자들의 그 억울함을 대부분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그 정신병리나 심리학적으로는 경직성 패닉이라는 그 증상이 굉장히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법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도 그에 합당한 어떤 보상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사실 김어준이 걱정을 하는 것은 여론 조작이에요. 네. 미투 운동을 빙자한 여론 조작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 기회에 그냥 물갈이 되고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교육과 훈육이 돼서 바뀐다면 그게 가장 이 미투 운동에서 봐야 할 성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6.25 전후에 미국 사령부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했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정치 얘기만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게 저는 지금까지 이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슈가 나오든지 그거를 진영에 엮어서 지금처럼 SNS가 발달하니까 이거를 여론 조작까지 가는 것. 근데 금태섭 의원의 말이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양쪽 다 말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를 싸잡아서 뭐 공격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곽도원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실인지 어쩐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본인의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글이 그러니까 몇 시간 새벽에 올라왔다가 지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타겟팅해서 피해자를 만든다면 이건 역시 미투 운동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런 글을 올리고 누가 그런 여론 조작을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곽도원 사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곽도원 사태에 대해서는 그 글이 올라온 게 허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작의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곽도원 측에서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맞지 않고 곽도원은 이미 연극계를 떠나서 영화에만 매진하던 시절이고 그랬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에 또 이상한 게 올라왔죠. 김어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김어준이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성추행 성폭행 당했습니다라고 청원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를 보면 구체적이지도 않고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김어준이 우려했던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방송의 어떤 수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학 개념에서 말하면 지상파 방송의 수준은 중학교 2학년 정도의 학력이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일반 신문은 예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 그래서 왜 방송에 보면 시청 불가 가 하는 나이가 쓰여지잖아요. 15세면 중2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송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분은 불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쾌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답글이 달려요. 그것도 못하면 세상 어떻게 사니? 틀린 말은 아닌데
세상의 평균은 방송의 평균처럼 불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를 100% 빗나가, 그러니까 100% 만족시키고 나간다는 건 좀 불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도 일단 불쾌한 사람들이 최대한 없는 형태로 그런 방송을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주말 내내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폭력이냐 아니냐가 가장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건 함께 인격을 가진 어떤 주체인 여자가 남자건 상관없이 그 사람을 성적 대상화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길 바라는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건 성추행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 관계도 아닌데 권력을 이용해서 성적 대상화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권적 개념도 없이 악용되고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변 한마디 못하고 그 오래된 적폐가 계속 꾸준히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막 쉽게 해왔던 농담들도 이제는 함부로 하지 말자. 누군가는 기분 나빠하고 모멸감 느끼고 모욕감을 느낀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면 역사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재밌는 제목. 김어준 미투 진보적 문정부 지지자 분열 공작. 이렇게 먹었어요. 조선일보 아주 신났어요. 예. 그래서, 자체민의를 스스로 인터뷰하는 것으로. 이런, 제목은 제가 마치 미투 운동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략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하는 매체에 있어요. 의도적으로. 진보는 성폭력을 눈 감아줘야 된단 말인가.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대표적인데. 신났어요. 예. 원래 모략을 아주 신나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신났겠죠. 네이버도 원래 제 이름이 들어가는 기사는 좋은 기사들을 모였습니다. 검찰 출두 이런 거 놨듯이. 네이버도 신났고, 예. 검색어도 이렇게 아침부터 네이버가 올려주는 경우는 처음 봤네요. 예. 근데 신날 게 없어요. 예. 제가 원했던 상황이고.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아주 뜻대로 해서 고맙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이제 잠깐 정리하면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금태섭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금태섭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그런 제 말이 미투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금태섭 의원은 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과 저를 싸움 붙이는 건 소용없으니까 그만들 하시고. 그럼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금태섭 의원의 우려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아주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투 운동은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권력과 위기에 의한 성적 폭력 그걸 고발하고 그 문화를 개선할 이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누군가는 이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중요한 기회를 진보 진영 내의 젠더 갈등으로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면 미투 운동이 흔들려요. 진보 진영 내 분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미투 운동을 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 소재로만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만 이용하려는 의도와 시도를 볼 때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이미 보수 정당에서는 뭐 청와대가 사과하라고 성명도 내고 댓글부터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기사도 이미 있습니다. 많이. 이럴 때는 이제 진보적인 여성 지지자들은 당황해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미투를 공작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있었던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독 안희정 충남지사가 해외 출장 빈도수가 많았던 거예요. 많았던 거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뭔가 또 특징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종대 부국장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하나는 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장이 잦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민선 5기하고 6기 도지사를 했잖아요. 근데 민선 6기만 하더라도 2014년 7월부터 무려 44개월 동안 22회 해외 출장.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다닌 거죠. 많이 갔네요. 특히 지난해에 대선 낙선한 이후에는 거의 매달 한 번씩 갔다 오니까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해외 갈 때는 모든 민선 도지사나 뭐 시장 군수들이
자기들 가능하면은 좀 기자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왜? 홍보해야 되니까. 예, 홍보해야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홍보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제 언론사들이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들이 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게 딜레마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지원해 주기도 쉽지 않고. 예. 그런데 유독 안희정 지사는 거의 대부분 다른 도청 관계자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되게 의회 관계자를 또 데리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도청이라고 하는 건 집행하는 곳이고 의회는 예산을 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의회도 설득을 해야 되니까 해외 나갈 때도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려면 꼭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언론이나 의회 도청 관계자를 빼고 아주 몇몇 안 되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갔다고 하는 거. 이거는 아주 안희정 지사가 혹시 갔을 때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한테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거를 좀 추정케 하는 대목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다른 지사들보다 유독 해외 출장이 많았다. 그런데 기자단과 도청 관계자 등의 그 수행은 최소화했다.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지난해 7월이죠. 지난해 7월에 안희정 지사가요. 지난해 7월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 러시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러시아 출장에서도 지금 김지현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김지은 비서와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가 함께 있는 러시아 당시의 영상을 좀 찾아냈다면서요? 러시아 당시는 아니고요. 그때 그 시점에 그 충남도청 앞에서 채널A가 인터뷰를 했던 그 영상인데 지금 보시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여성이 바로 김지은 씨입니다. 근데 지난해 6월 그리고 7월 그러니까 첫 성폭행 이후의 그런 시점으로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옷을 들고 있거나 이렇게 항상 지근거리에서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안희정 지사가 와라 하면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됐거든요. 근데 저 당시에는 이제 성폭행 사실이라든지 이런 내막들이 자세히 드러나지가 않아서 현장에 있던 어느 누구도 일단 알아차리지 못했던 상태였어요. 그러면 저 시점이 러시아 출장 이후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러시아 출장 가기 이전인 7월 4일쯤이었던 걸로 알고 러시아 있습니다. 출장 바로 직전이었다는 얘기죠. 그때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으로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의 지금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유심히 한번 봐주시죠. 자, 당시에는 수행비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수행비서가 안희정 전 지사 바로 옆에서 뭔가 계속 이제 보조를 하고 있는 듯한 영상이고요. 이 보시면 넥타이를 이렇게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하정대 목장은 지금 저 당시 영상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저 영상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인터뷰할 때 당연히 넥타이가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행비서 갖고 있다가 줘야 되는 거고 거기 보면 지금 한쪽에는 가방도 들고 있고 또 그다음에 자켓도 이렇게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수행비서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여가지고 저 자체만 가지고 저 모습이 무슨 안지사하고 그다음 수행비서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추정하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 대목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기자 생활 33년 동안에 그 이성을 자기와 다른 성을 그 수행비서로 한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기관장이나 의원이나 또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습니다. 오해받기 싫어서 수행비서 같은 경우는 거의 동성으로 하거든요. 만약에 여성이 기관장이면 화장실도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여성을 수행비서로 쓰고 남성인 경우에는 당연히 남성을 쓰거든요. 그거는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한 대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넥타이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수행비서야말로 정말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지근거리에서 별 뒷바라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물도 갖다 줘야 되고 핸드폰도 들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 같으면 화장실까지 쫓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성을 쓰지 않거든요. 제가 어저께 몇몇 의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 안희정 지사가 이성을 수행비서로 썼을까?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그 대목을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고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그걸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충남도청의 한 관계자도 이제 안희정 지사가 만약에 여러 곳을 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호텔 커피숍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젊은 여성 수행비서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면 혹시라도 이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캠프 내에서도 그랬고 그다음 충남도청 관계자도 좀 그 수행비서를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의를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까 7월 달 그 영상은
그 자체는 수행 비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여성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지은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김지은 씨가 서울 서부지검의 안희정 전 지사를요.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김지은 씨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을요. 채널A 취재진이 조금 전에 좀 어렵게 만났거든요. 장윤정 변호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 장소를 다 밝히기가 곤란하신 상황이죠. 일단 지금 피해자분께서 이런 피해 사실들을 다 밝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 감안해 주셔서 그 서부지법 관할 그 부분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요. 뭐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 표현이 있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아직 조사 중인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절차 기다려 주시면 결과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지은 씨의 변호인 장윤정 변호사 인터뷰는 우리 채널A 사회부 이서연 기자가 구성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지은 씨가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를 했다라고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 드렸는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보실 대목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서울 서부지검일까? 이거에 대한 포인트가 좀 있죠,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어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장소 중 한 곳이 바로 이 서울 서부지검 관할이라는 건데요. 예. 서울 서부지검은 이 청사가 위치해 있는 마포구를 포함해서 인근 4곳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무실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이 바로 마포구에 위치를 서울 했습니다. 마포구에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폭행을 당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하지만 혹시나 후보지 중에 이곳에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사무소가 하나의 그런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약간 더 나아가서 수사의 한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 직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꼭꼭 문이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마포구에 소재한 안희정 전 지사의 개인 싱크탱크 사무실 격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영상. 오늘 오전에 저희 채널A가 가서 찍어온 영상인데요. 지금 4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김지은 씨가요? 그런데 이제 2월 25일 날 지난 2월 25일 성폭행은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사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나머지 2차례는 해외 출장 중이었잖아요. 러시아, 스위스. 그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서울 출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김지은 씨가. 그런데 일단은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지금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고 저 사무실일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국장. 저희가 지금 이제 뭐 확정은 안 됐지만은 배제하기 어려운 데인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자리인 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가요. 지금 이제 팔로워가 2,125명인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했던 것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뭐 가계부채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이라든지 요새 이제 시사적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강의도 하고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가서 거기 들어가 보면요. 젠더 민주주의라고 해서 그거를 시리즈로 해가지고 양성 평등과 관련된 걸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강의도 하고 했던 자리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바로 성폭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의혹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참 제가 보기에는 안희정 지사로서는 너무 이중적인 그런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런 것들을 오히려 양성 민주주의,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참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충격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저 사무소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추정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지은 씨도 이렇게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 측의 움직임을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변호인을 꾸릴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 정도에 그 변호인 명단을 발표를 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아직까지는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런데 안 전 지사가 뭐 공식적인 그때 SNS에 올린 글 말고는 지금 국민 여러분들 앞에 딱 서서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지 않고 있잖아요. 변호인 선임해서 법적 대응은 하겠다. 지금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글쎄요, 이 부분도 정 팀장님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식적인 사과는 없는 상태에서 법적 대응에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쎄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측근이면서 친구인 이제 신영철 전 비서실장이 주로 이제 지금 소통 창구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예. 모여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지금 잠적했느냐? 예. 지금 이제 어저께도 많은 기자들이나 또 그냥 동료 의원들이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모여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대국민 또는 어떤 도민들의 사과의 수위까지 포함해가지고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과 도정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완전히 시인하거나 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까지 너무 나가버렸다가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 돌아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앞으로 그 진행될 수사 상황에 대한 어떤 자문뿐만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은 기자회견, 사과 기자회견에 대한 수위, 거기에 대한 수위 조정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어떤 모처에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 지금 들려지는 얘기로는 안희정 전 지사가 저희 광주 광역시에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취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전 지사 행방에 대해서요. 많은 국민들은 안 전 지사가 어서 빨리 좀 국민들 앞에 서서 소상하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구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자,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안희정 전 지사의 이 성폭행 파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봉주 전 의원이라고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정봉주 전 의원.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도 지금 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까? 강병규 기자. 오늘 나온 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현직 기자의 그 미투 폭로가 이어진 건데요. 2011년 기자 지망 시절에 자신이 이제 팟캐스트를 좋아해서 팟캐스트를 듣다가 팬이 됐고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하던 그 강연에 간 겁니다. 강연을 들었는데 인연을 맺고 대학 어디 다니냐,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서 번호를 주고받고 소통을 했는데 이제 정 전 의원이 이제 수감을 되게 됐는데 그 수감 직전에 호텔로 한번 불러내서 만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주 앉았는데 거기서 포옹을 하려고 하고 키스를 시도해서 밀쳐내고 도망을 나왔다. 이런 얘기가 오늘 고백이 된 겁니다. 예. 기자 지망생 시절, 그러니까 당시 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을 지금 호텔로 불러내서 입맞춤을 시도하려고 하고 했다는 성추행 의혹인데요. 그런데 이 보면은요, 정봉주 전 의원이 저 당시에 여자 대학생한테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연락을 해라고 했던 모양인데,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이 이게 치밀했다고 봐야 될까요? 휴대폰 하나 2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번호를 알려주고 그랬다면서요, 하정대 부국장? 사실은 정치인들 중에 휴대폰 2개, 3개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계는 이 전화번호가 계속 바뀌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더라도. 근데 그러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런 남한테 일반적인 누구한테도 알게 되면 알려주는 그 번호가 있는가 하면은 또 아주 자기 자신의 친밀한 사람들만 알려주는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한테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만나게 전체 강연 자리에서 만나고 했지만 갈수록 가면서 전화나 문자 이런 것들이 보내는 것들이 갈수록 이 대학생 얘기에 의하면 끈적끈적해야 돼. 지금은 이제 기자가 됐지만 끈적끈적해진 다음부터는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화번호는 그런 용도로 물론 꼭 그런 용도는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친밀한 사람들한테만 알려주는 전화번호를 드디어 이 사람한테도 알려주면서 그 용도를 하고 만약에 이 전화번호를 언제든지 바꿔도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번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봉주 씨가 이 번호를 알려줄 때는 이 대학생하고 뭔가 약간의 염두를 두고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걸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게 참 이런 거죠. 성추행을 했다는 거 사실 자체도 그 한 문장 가지고도 충격적이지만 어떻게 성추행을 했고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막 새삼 드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2011년도에 기자 지망생을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알고 지내기 시작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MB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실소유주 얘기를 했다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되죠. 2011년 12월 26일부터 이제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정 팀장님이 정봉주 전 의원이 이 당시 대학생한테 나 좀 한 번만, 나 감옥 들어가게 생겼는데 한 번만 좀 만나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또 접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여대생은 예. 당시에는 이제 기자 지망생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시 정봉주 의원은 월간 말지 또 기자 직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낙검수도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유명했습니다. 사실 권력만이 아니라 유명세도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대생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인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실이 이제 아무 경계심 없이 갔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예. 끈적끈적한 느낌이 드니까 이제 끊은 거예요. 아. 연락을 이제 끊었는데 네. 이제 본인이 알가리즘의 BBK 사건 때문에 수감이 되기 직전이니까 이제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여자도 그 여학생 입장에서도 이제 다시는 못 보게 되고 또 무슨 할 말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 이제 부르는 대로 간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어느 호텔에서 여의도에 있는 호텔입니다. 예. 오라고 했고 갔더니 호텔의 룸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룸으로 가게 된 거고 네. 그랬더니 이제 보고 싶었다. 예. 그리고 내가 너한테 성형수술도 해주고 예. 다른 것들도 많이 해주고 싶었다.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포옹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입맞춤을 시도하니까 이 여학생이 빠져나온 것이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왜 총각 판티라고 하죠. 예.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게 가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수감이 결정돼 있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족과의 이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떠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일반 사회와 격리되기 이전에 네. 또 불러내서 무슨 목적으로 이거를 그 기피하는 여학생을 불러내서 이렇게 했는지 그 배경이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순수하지 못하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또 이 여학생이 지금은 기자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제 기자가 됐죠. 예, 기자가 되었고 예, 예. 제가 사실 어디 기자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못 알아봤어요. 사실은 그건 2차 그 피해 2차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안 알아봤는데 그 여학생이 그러면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왜 하게 됐느냐? 뭐 지금 이거에 대한 미투 이런 열풍도 그 있지만은 예, 예. 가장 큰 계기는 그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사람이 서울시장이 공적인 돼서는 안 일을 된다. 돼서는 안 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2011년 1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수감 생활이 시작됐는데 사흘 전이었군요. 그 여대생을 호텔로 불러내서 만난 게 12월 23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시점 12월 23일,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수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 며칠 전에 정봉주 전 의원이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로 이 대학생을 불러내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그 시점에요. 정봉주 전 의원이 본인 아내한테는 뭔가 영상 편지를 썼다는데 만약에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봉준 전 의원의 뭔가 이중성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정대 부국장. 그렇죠. 원래 이제 정봉주 의원이 BBK가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에 나서 2011년 12월 26일 날 수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만난 거는 23일에 3일 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바로 부인 송지영 씨한테 이제 아내한테 영상 편지를 썼는데 거기 뭐라고 써놨느냐? 뭐라고 썼습니까? 지영아, 나 만나서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1년 정도 헤어지게 됐는데 너무 미안하고 당당하게 잘 뱉어낼게.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해놨거든요. 눈물까지 흘렸다면서요? 예. 예. 부인한테는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전전날인데 며칠 전에는 바로 이런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키스하고 껴안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내에 대한 순진한 그런 사랑을 마치 영상편지로 남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면 안희정 지사의 이중성 못지않게 정봉주 씨도 이중성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이중성을 지적할 만한 대목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만약 이게 다 사실이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안희정 전 지사도 사실은 도청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자 이거 미투 지지해야 됩니다. 미투 운동은 적극 장려해야 돼요. 그 말을 한 당일날 JTBC에서 김지은 씨가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이게 알려진 거잖아요. 근데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면서요. 네, 저도 이 라디오를 들은 기억이 생생한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투 고백하는 여성들에게 박수를 보내줘야 된다. 부실한 피해자 보호도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배우 김여진 씨의 그런 말을 좀 인용하면서 남자도 성 감수성이 이제 개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성추행 전력이 있다 혹은 폭로를 당할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는 그런 워딩이었죠. 예.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까 정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를 당한 현직 기자가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폭로를 결심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공교롭게도요. 정봉주 전 의원이 오전 11시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근데 그 오전에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 성추행 의혹 관련 기사가 터진 건데 글쎄요. 오늘 그 실제로 야외에서 막 준비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강 기자. 네, 실제로 이제 기자들이 이 기사를 접한 다음에 오늘 출마 선언하는 거냐 물었을 때 한다. 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지만 오늘 정봉주 전 의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설물들이 철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저희가 그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나오는 이 모습입니다. 아하. 원래 이 단상 위에서 이제 서울시장을 출마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밝힐 예정이었는데 오늘 보시듯이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 예. 단상뿐만 아니라요. 이 현수막도 걸려 있었습니다. 이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그 현수막도 걸려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허물게 됐죠. 예. 저희가 어디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까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경의선 숲길입니다. 경의선 숲길에서 기자회견을 한참 진행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뭐 단상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저런 현수막 이런 거 다 급히 철거를 해서 글쎄요. 일단 출마 선언을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정봉주 전 의원이 아직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뭐 다시 하게 될지 글쎄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은 그 사면을 받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얼마 전에요. 그때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민주당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의 역사는 비로소 진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짊어지겠습니다. 당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마지막 전선에 굳건히 버티고 서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온몸을 던져 지켜내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었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 지켜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이어서 민주통합당 의원을 지낸 정봉주 전 의원이 그 성추행 파문이 불거졌기 때문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봉주 전 의원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기 전이다. 따라서 민주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라고 더불어민주당 고위 당직자가 저렇게 얘기했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하종대 부국장? 법적으로 따진다면 민주당 소속이 아니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예비 경선 후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박원순 시장부터 해가지고 쭉.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이미 민주당 소속으로 이미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서울시장 경선하는 데 있어서 이미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고 단순히 저걸 가지고 법적 문제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법에 가가지고 무슨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선고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이럴 때 하는 문제지 선거에서 있어서는 저런 꼭 소속이 이미 됐느냐 아직 되기 전이다 이런 거 가지고 따지기는 좀 제가 보기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사자인 정봉주 전 의원은 이번 이 성추행 파문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 팀장님? 일단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남자들 같은 경우 이런 거기에 휘말리면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서 선택적 기억력이라고 그래서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명예훼손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일단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일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경찰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예상을 해보면은 저는 출마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출마 러시가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지방 선거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뭐 개헌이라든가 그다음 남북 정상회담 뭐 그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 지금은 가장 큰 이슈는 저는 미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번 분물 터듯이 터진 그 미투 열풍에 한번 걸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빠져나오지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지방 선거를 흔드는 가장 큰 이슈가 미투라는 점에서 일단 이슈가 불거진 이상 또 이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여기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그런 그 출마가 쉽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정치권이요,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 멘트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안전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이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뒤숭숭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국회에 가면은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있잖아요. 보좌관, 비서관, 운전기사, 비서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진들이 같이 쓰는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는 게시판인데 요즘에 하종대 부국장 요즘에 뭐 이런저런 뭐 제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예. 여기 이제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익명으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밝혀야 된다면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해놓도록 했더니 어제 밤 11시 14분에 올라온 글인데요. 네. 이 의원님 아마 성이 이 씨인 걸로 보입니다. 이 의원님 잘 지내시는지요? 그러면서 저는 잘 지내지 못하는데 제가 딸 같다면 며느리 삼고 싶다는 의원님. 아하. 따님분들 앞에서도 제 앞에서 그랬듯 바지를 내리시는지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익명이고 그 다음에 이 의원 이 씨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지만은 이분이 왜 여기다 올렸냐면 이분이 이제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 이런 것들이 또 언론에도 나가고 하니까 사실은 이랬던 분인데 오히려 언론에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전혀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는 떳떳한 사람처럼 그려지니까 이분이 이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씨성을 가진 이 의원님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인을 한다면 이름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뭐 저녁에 술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겁니다. 지방선거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3월 7일, 선거는 6월 13일입니다. 대형 악재가 터진 셈이죠. 어제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침 회의를 취소를 했습니다. 원래 아침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취소를 했는데 오늘 아침 회의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가 모습 자체가 약간 좀 이례적이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강 기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하이를 다 검은색으로 맞춰 입었고요. 그러네요. 네, 오늘도 안희정 전 지사 파문에 대해서 상당히 사과드린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3일 연속 사과를 하게 되는 셈인데요. 첫째 날에는 밤에 대국민 사과를 급히 했고 다음 날에는 SNS를 통해서 사과했고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또 한 번 국민한테 회의 직전에 사과를 한 겁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등장을 했군요. 그죠? 예, 추미애 대표가. 자, 그렇다면 오늘 추미애 대표, 어제는 회의가 취소가 됐고 오늘 저렇게 검정색 옷을 입고 회의에 등장해서 굉장히 무거운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희정 지사 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자칫 묻힐 뻔했지만 다행히 국민에게 희망 보따리를 들고 왔기에 정말 다시 마음을 가다듬기로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미투 운동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더니 지금은 정치적 상대가 더 걸리기를 바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미투 지지를 백장미 쇼라고까지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에 추미애 대표가 저렇게 검정색 옷을 입고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여야 당대표들 불러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 했는데 아마 추미애 대표가 그 청와대 그 오찬 행사에도 똑같은 옷을 아마 입고 참석을 했던 모양이죠, 정 팀장님? 전 추 대표가 검정색 옷을 입은 거 사실 처음 봤습니다. 검은 정장은 그 남녀를 불문하고 미투 운동의 지지를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도 여배우들이 검은 옷을 입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검은 옷을 안 입고 나타나서 또 그것이 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정 팀장님, 오늘 저렇게 청와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간의 오찬 자리에서도 안전지사
지사의 성폭행 파문이 뭔가 회자가 됐다면서요? 그렇죠. 피해갈 네. 수가 없는 이슈죠. 거기서도 이제 먼저 말문을 꺼낸 것은 홍준표 대표인데요. 홍준표 대표가요? 네. 청와대 이제 참모진들한테 대통령 만나기 전에 서울에서 얘기하면서 안희정이 그렇게 되는 거 보고 이놈의 정치 참 무섭다. 진짜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또 이제 한번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추미애 대표가 유 대표는 빼드릴게요. 제가 사모님하고 정복역을 동창이라 이렇게 하면서 어찌됐건 분위기를 좀 푸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도 모두에서도 그 미투에 대한 이런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이 미투와 관련된 안전지사 뭐 성폭행 파문 이런 게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특히나 홍준표 한국당 대표랑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간에 이 대화에서요 굉장히 뼈있는 농담이 오고 갔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국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농담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서로 뼈있는 얘기가 오갔는데 뭐라 했냐면 홍준표 대표가 뭐라 했냐면 안희정이 임종석이 기획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음모론이잖아요, 그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안희정 이번에 이 사건을 기획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하고 안희정 사건 딱 터지니까 밖에서는 임종석이 기획했다고 이런 얘기가 돌더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임종석 실장한테 직접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임종석 실장이 상당히 화를 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얘기를 바꿔서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대표님이 무사하니까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이렇게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도 대표님이 무사하니까 저도 무사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게 홍준표 대표 여러 가지 뭐 관련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책에 쓴 내용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저도 무사해야죠. 대표님 무사하니까 저도 무사해야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저도 무사해야죠. 이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지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그렇군요. 뭐 뼈있는 뭐랄까요 대화들이 오갔군요. 그런데 보면 시청자 여러분은 청와대 오찬에서 기자들이 유심히 봤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홍준표 대표 간에 과연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 궁금했는데 강 기자 좀 포인트가 있던가요? 네, 우선 사실 이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건 홍준표 대표가요. 만난 건 처음인 것 같고요. 이렇게 모이는 데는 거의 처음 참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일단 예우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했는데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뒷짐을 계속 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뒷짐 지고 있네요. 추미애 대표랑 얘기할 때 뒷짐 지고 있고 그리고 당대표들이랑 얘기하는데도 뒷짐 지고 있고 계속 오늘 모임 내내 뒷짐을 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뒷짐 지는 게 좀 습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든지 여권 지지자들은 이 태도가 사실 좀 불량한 것 아니냐 라면서 상당히 이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한국당에서도 이제 뒷짐을 가지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다른 사람인데요. 다른 또 뒷짐입니까? 네, 김정은이 이제 특사단 대표인 정의용 실장 앞에서 이게 뒷짐지고 사진 찍었다. 그래서 거만을 떠는 모습에 모욕감을 참기 힘듭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뒷짐이 참 정치적으로 비판의 그런 요소가 될지는 이번에 거의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뒷짐 강 기자 뒷짐 안 지죠? 선배 앞에서는 안 지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때 아닌 정치권에서도 또 뒷짐 논란까지 이어졌었군요. 알겠습니다. 경직성 패닉이라는 그 증상이 굉장히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법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도 그에 합당한 어떤 보상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사실 김어준이 걱정을 하는 것은 여론 조작이에요. 네. 미투 운동을 빙자한 여론 조작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 기회에 그냥 물갈이 되고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교육과 훈육이 돼서 바뀐다면 그게 가장 이 미투 운동에서 봐야 할 성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6.25 전후에 미국 사령부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했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정치 얘기만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게 저는 지금까지 이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슈가 나오든지 그거를 진영에 엮어서 지금처럼 SNS가 발달하니까 이거를 여론 조작까지 가는 것. 근데 금태섭 의원의 말이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양쪽 다 말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를 싸잡아서 뭐 공격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곽도원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실인지 어쩐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본인의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글이 그러니까 몇 시간 새벽에 올라왔다가 지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타겟팅해서 피해자를 만든다면 이건 역시 미투 운동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런 글을 올리고 누가 그런 여론 조작을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곽도원 사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곽도원 사태에 대해서는 그 글이 올라온 게 허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작의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곽도원 측에서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맞지 않고 곽도원은 이미 연극계를 떠나서 영화에만 매진하던 시절이고 그랬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에 또 이상한 게 올라왔죠. 김어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김어준이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성추행 성폭행 당했습니다라고 청원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를 보면 구체적이지도 않고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김어준이 우려했던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방송의 어떤 수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학 개념에서 말하면 지상파 방송의 수준은 중학교 2학년 정도의 학력이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일반 신문은 예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 그래서 왜 방송에 보면 시청 불가 가 하는 나이가 쓰여지잖아요. 15세면 중2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송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분은 불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쾌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답글이 달려요. 그것도 못하면 세상 어떻게 사니? 틀린 말은 아닌데 세상의 평균은 방송의 평균처럼 불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를 100% 빗나가, 그러니까 100% 만족시키고 나간다는 건 좀 불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도 일단 불쾌한 사람들이 최대한 없는 형태로 그런 방송을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주말 내내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폭력이냐 아니냐가 가장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건 한껏 인격을 가진 어떤 주체인 여자가 남자건 상관없이 그 사람을 성적 대상화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길 바라는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건 성추행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 관계도 아닌데 권력을 이용해서 성적 대상화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권적 개념도 없이 악용되고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변 한마디 못하고 그 오래된 적폐가 계속 꾸준히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막 쉽게 해왔던 농담들도 이제는 함부로 하지 말자. 누군가는 기분 나빠하고 모멸감 느끼고 모욕감을 느낀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면 역사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재밌는 제목.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당초 오늘 오전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기자 지망생을 호텔로 불러내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정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기자회견 직전에 보도 내용과 관련해 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회견을 연기하기로 했으나 출마를 포기하는 것은 간만에. 이거는 이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그다음에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우리 오랫동안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에 훈련된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합니다. 예언.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
최근에 저는 이제 흐름을 보거든요, 항상.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면 다음에 뭘 할지가 보여요. 걔들이 밑밥을 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하고 서방시 달라요, 완전히. 공작의 세계에서는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뽑아서 어떻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나의 관점으로만 봐요. 거기 윤리나 도덕이 다 없어. 그 관점으로 보면 올림픽 끝나면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주말에 굉장히 예민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논란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바로 이제 김어준 총수의 다스베이다에서의 발언 논란 이런 게 있는데 김어준 스타일로 보면 할 수 있는 이야기 했고요. 근데 거기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그 부분을 디스하면서 촉발이 돼서 이게 조선일보나 이런 조중동 보수 언론에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이렇게 논란거리를 주고 있는데 김어준 총수의 이야기의 요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미투 운동이 나중에는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소지로 쓰일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낌새가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취지였죠. 실제로 보니까 성추행 등으로 이름이 드러난 분들 연관 검색어에는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을 연관 검색어로 만드는 작업들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체계적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새날은 미투 운동 이야기를 잘 안 다루냐 하면서 올렸던 글을 보기 전에 며칠 전에 뭘 봤냐면은 한 일주일 됐을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일파만파 퍼지니까 이윤택이라든지 내가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진보 니들은 이윤택 등을 못 가겠지? 일상적으로 연극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다 진보라고 써잡아놓고 못 가겠지? 이걸 니들이 까면 니들이 진짜로 괜찮은 애들이야 뭐 이런 식의 계속 까기를 바라는 이런 거 글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전 방송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뉴스를 11개 채널 정도를 제목만 쭉 봐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활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지를 어떻게 손봐서 전체적인 피해자의 피해 총량에 걸맞는 처벌의 수준을 고민해야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도 먼저 꺼낼게요. 뭐 마치 우리들은 전혀 그런 거랑 관계없는 사람들인 양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미투 운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왔던 작은 것들이라도 사실은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야 돼요. 사회가. 간단한 예를 들면은 방송으로도 그런 내용들을 가끔씩 나갈 때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야한 농담을 여성 패널이 앞에 있는 데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거 있잖아. 여자들도 야한 이야기 즐길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저 핵심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대표적인 애가 조민기예요. 학과장이면서 그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조민기는 그 공간에서는 왕이었다. 권력을 쥔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들을 지속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성적인 탄압을 해온 거예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투 운동에 있어서 사회적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야한 농담을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불쾌해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애써 사람들은 너도 즐겼잖아 라고 말하는 그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가 불쾌할 만한 요소가 있는 부분은 다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방송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초창기 때는 약간 성적 농담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 불쾌하셨다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쁜 악의성을 갖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보통의 남자, 보통의 장사미자로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그런 식의 성적 농담 같은 거를 좀 해왔다는 측면은 앞으로 바뀌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성폭력이냐 아니냐의 가장 기본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상에서 통하는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뭐가 잘못이냐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걸로 불쾌한 사람이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폭력이나 성폭행이 아니라 그냥 폭력의 기준을 폭력의 정의를 동의하지 않은 모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말이 됐든 진짜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됐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모든 행위는 폭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권력을 가진 남자는 특히 이윤택이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동의하에 했다라고 본인은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다고 그걸 동의로 등치시키는 건 위험하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언들 중에서 하나같이 이렇게 결말이 나거든요. 나는 너무 무서웠지만 여기서 멈추게 하고 어쨌든 그 공간을 빠져나왔다.
간혹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또 증언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빠져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피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일 거고 그 수는 지금 나온 증언들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남성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경직성 패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성에게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데 그게 여성이 가만히 있으니까 난 동의한 줄 알았다. 그래서 그 여자가 동의한 줄 알고 나는 계속 했다. 나중에 여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면 그 대부분이 경직성 패닉이라는 증상인데 이게 너무 긴장을 하거나 너무 두려움에 떨면 머리에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몸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끄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상황에서 그것은 남자들이 동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돼서 이제 억울하다라고 이제 남자들이 강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법적인 환경에서는 법원에서 남자들의 그 억울함을 대부분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그 정신병리나 심리학적으로는 매체까지 포함을 하면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을 하면 모든 뉴스의 양 중에 올림픽만큼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숟가락 더 얹어 본들 취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올림픽에 잊혀질 수도 있는 이명박이라든지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도 미투 운동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지지합니다. 미투 운동을 규정을 짓자면 일단 저는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력의 문제라고 일단 보고 싶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계속 만들어 왔다는 측면. 그게 첫 번째고 이건 진영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진영으로만 놓고 따지고 들어가면 꼰대 같고 보수스러운 쪽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 굳이 진영을 따지자면 보수 쪽에 계셨던 분도 꽤 있습니다. 근데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영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마치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지금 문학에 특히 이런 데서 아주 깽판을 쳐놓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중에 일부 한두 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요거를 연관 지어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렇게 말하면 미투 운동이 뭐랄까 움찔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야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금태섭 의원의 어떤 반박글을 보면서 다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들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는데 그러면은 그 비판의 논지 자체가 비판의 타겟이 김어준이 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결론이 됐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투 운동이라는 게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이 제도를 고치는 차원까지 확산되지 않으면은 이게 의식의 전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렇게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친한 동생에 대해서 어떤 성추행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법적 처벌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에 대해서 저도 정말 크게 분노를 했었거든요. 형사 차원에서 성추행이 인정이 돼서 그게 뭐 징역 몇 개월에 집행유예 몇 년 선고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뭐 1,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가해자는 2,000만 원 대출받아서 벌금 내고 나면 끝이야. 근데 그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라는 건 최소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까지 복구되는 그게 정말 물리적인 폭력까지 돼 있는 이제 신체적인 훼손이 이루어지는 폭력까지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겪는 피해 기간이라는 건 평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해자한테 내려지는 처벌이라는 건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법적으로 형평성 피해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입었을 피해가 그 피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피해가 복구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징벌적으로 정말 사람에 대해서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폭력을 가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그런 법적 제도가 확립이 돼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주장을 하더라도 그냥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2013년도에 그 친고죄가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그 이후에는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고발 당한 사람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그 수위가 너무 어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기 친딸을 성폭행을 해도 뭐 2년, 3년, 뭐
집행유예로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라면 김어준 미투 진보적 문정부 지지자 분열 공작 이렇게 먹었어요. 조선일보 아주 신났어요. 예. 그래서 자체민의를 스스로 인터뷰하는 것으로 이런 제목은 제가 마치 미투 운동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략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하는 매체에 있어요. 의도적으로. 진보는 성폭력을 눈 감아줘야 된단 말인가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대표적인데 신났어요. 예. 원래 모략을 아주 신나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신났겠죠. 네이버도 원래 제 이름이 들어가는 기사는 좋은 기사들을 모였습니다. 검찰 출두 이런 거 놨듯이 네이버도 신났고 예. 검색어도 이렇게 아침부터 네이버가 올려주는 경우는 처음 봤네요. 예. 근데 신나할 게 없어요. 예. 제가 원했던 상황이고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아주 뜻대로 해서 고맙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이제 잠깐 정리하면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금태섭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금태섭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그런 제 말이 미투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금태섭 의원은 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과 저를 싸움 붙이는 건 소용없으니까 그만들 하시고. 그럼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금태섭 의원의 우려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아주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투 운동은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권력과 위기에 의한 성적 폭력 그걸 고발하고 그 문화를 개선할 이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누군가는 이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중요한 기회를 진보 진영 내의 젠더 갈등으로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면 미투 운동이 흔들려요. 진보 진영 내 분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미투 운동을 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 소재로만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만 이용하려는 의도와 시도를 볼 때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이미 보수 정당에서는 뭐 청와대가 사과하라고 성명도 내고 댓글부터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기사도 이미 있습니다. 많이. 이럴 때는 이제 진보적인 여성 지지자들은 당황해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미투를 공작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있었던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독 안희정 충남지사가 해외 출장 빈도수가 많았던 거예요. 많았던 거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뭔가 또 특징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종대 부국장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하나는 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장이 잦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민선 5기하고 6기 도지사를 했잖아요. 근데 민선 6기만 하더라도 2014년 7월부터 무려 44개월 동안 22회 회의 출장.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다닌 거죠. 많이 갔네요. 특히 지난해에 대선 낙선한 이후에는 거의 매달 한 번씩 갔다 오니까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해외 갈 때는 모든 민선 도지사나 뭐 시장 군수들이 자기들 가능하면은 좀 기자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왜? 이게 홍보해야 되니까.